허벅지를 따라 천천히 올라오던 손이 정확히 그 부위 앞에서 멈췄을 때 나는 온몸이 굳어 있었고 그는 아무 말 없이 호흡만 깊어졌습니다. 그 손끝은 떨리고 있었고 나는 숨을 들이쉬지 못한 채 요가 매트 위에서 마치 처음 만나는 여자처럼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불 꺼진 요가실, 벽면에 희미하게 반사되는 거울 속엔 땀으로 젖은 내 등이 비치고 있었고 그 남자는 자세를 봐준다며 허리를 짚었지만 그 순간 내 몸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온도에 휘감긴 채 한치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시간은 멈춰 있었고 나는 그날을 또렷이 기억합니다. 요가 수업이 처음이었고 강사라는 사람이 굳이 내 자세를 고쳐준다며 다정하게 등을 눌렀던 바로 그날. 그 손이 등뼈 하나하나를 따라 내려오며 허리춤에 머무르고 잠시 후 다시 위로 올라가 날개뼈 안쪽을 손바닥 전체로 눌렀던 순간 그건 단순한 교정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나의 자세가 망가졌다는 말도 더 깊이 숨 쉬라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손끝만이 내 체온을 느끼듯 천천히 그 경계를 넘고 있었고 나는 그렇게 그에게 안겨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은평구 응암동에 사는 62살 한지숙입니다. 지금 이 글을 보고 있는 누군가의 고요한 시간을 살짝 흔들어 줄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 마음도 천천히 제게 닿을 거라 믿습니다. 남편은 13년 전 심근경색으로 아침에 눈을 감았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아파트 베란다에 접이식 의자를 꺼내놓고 계절마다 바뀌는 하늘을 바라보며 그 사람의 빈자리를 천천히 익혀갔습니다. 자식들은 모두 출가했고 손주가 태어났다는 소식만 메신저로 날아옵니다. TV는 틀어놔도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고 라디오는 오전 10시가 되면 자동으로 꺼집니다. 그 고요한 시간에 나는 구청 문화센터라는 곳을 찾아갔습니다. 배정받은 요가 수업에 앉아 새 매트를 펴고 첫 자세를 따라하던 날, 그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검은 티셔츠와 반바지 차림, 살짝 젖은 이마와 등줄기 따라 흐르던 땀이 어쩌면 내 남편과 닮아 보였습니다. 그가 허리를 감싸듯 손을 올렸고 나는 숨을 고르며 가만히 있었습니다. 가슴 아래를 지나간 손바닥, 그 미묘한 체온이 식지 않던 그날. 수업이 끝나고 다들 나가고 조용해진 요가실. 그가 내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스트레칭 더 필요하시면 따로 도와드릴 수 있다고. 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만 끄덕였고 그는 무릎을 꿇고 앉아 내 종아리를 감싸듯 눌렀습니다. 무릎 위로 올라온 손은 조금도 서두르지 않았고 숨소리가 얹히던 그 짧은 순간에 나는 스스로를 놓아버렸습니다. 이불도 없이 매트 하나에 겹쳐진 채 그가 내 가슴 옆으로 얼굴을 묻었고 나는 눈을 감지 않고 그의 땀 냄새를 들이마셨습니다. 기분이 아니라 감각이었습니다. 외로움이 아니라 생존이었습니다. 남편이 있던 자리에 그가 들어왔다는 걸 인정한 순간 집으로 돌아와 거울 앞에 서서 블라우스를 벗으며 왼쪽 어깨에 남은 붉은 자국을 손끝으로 짚었습니다. 그 자국은 통증이 아니었고 시간을 기억하는 흔적이었습니다. 오늘은 수요일, 요가 수업이 있는 날입니다. 나는 샤워를 하고 몸에 딱 붙는 티셔츠를 고르며 단정하게 머리를 묶고 그 사람의 손이 지나갔던 허벅지 위쪽을 한번 쓰다듬어 봅니다. 나를 여자라고 부른 사람, 살면서 단 한 명뿐이었지만
지금 그 남자의 손길은 나를 다시 살아있는 사람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요가실 문이 닫히는 소리를 마지막으로 복도에 퍼졌던 발소리들이 멀어지고 창문도 커튼도 닫힌 실내에는 오직 그의 땀 냄새와 내 호흡만이 남았습니다. 나는 조심스럽게 매트 위에 누웠고 그는 아무 말 없이 내 무릎을 감싸듯 손을 얹었습니다. 손바닥 아래로 전해지던 체온이 서서히 허벅지를 타고 안쪽으로 들어오려 할 때 나는 스스로 다리를 조금 더 벌렸습니다. 그가 묻지 않아도 나는 이미 대답을 준비하고 있었고 그의 손길은 점점 더 깊은 곳으로 내려왔습니다. 두 손으로 내 골반을 받쳐 무게 중심을 살짝 위로 들어올리며 그는 수업에서 배운 동작을 흉내내듯 내 허리를 움직였고 그 순간 나는 무언가에 맞닿은 듯 짧은 신음을 삼켰고 그는 그대로 멈춘 채 내 얼굴을 바라보다 아무 말 없이 그대로 입술을 내렸습니다. 그 입술은 조심스러웠고 혀끝이 먼저 닿은 곳은 입술이 아니라 내 뺨 아래쪽 지난 계절을 지나온 흔적이 있는 곳이었고 그곳에 그는 뜨겁게 숨을 불어넣었습니다. 내 셔츠는 천천히 위로 말려 올라갔고 불에 지어 후크를 푸는 손놀림은 마치 몇 번 해봤던 사람처럼 거침없었지만 어딘가 부드럽고 깊었고 나는 반쯤 감은 눈으로 형광등의 깜빡이는 흔적만 바라보았습니다. 내 몸이 이렇게 젖는다는 사실이 낯설었고 그 감각은 멈추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매트 위에서 몸을 뒤집어 엎드린 채로 등을 내어주자 그는 그대로 허리를 타고 올라 등 전체에 숨을 흘렸습니다. 그 숨결이 내 뒷목을 타고 올라올 때 나는 다시 살아있는 사람처럼 살과 살이 맞닿은 것을 넘어 기억과 기억이 맞닿은 것처럼 떨렸습니다. 그날 이후로 나는 매트에 누우면 스스로 그를 떠올렸고 매트 위 자세는 더 정직해졌고 호흡은 그를 기다리는 신호처럼 변해갔습니다. 다음 수업 날 나는 더 밝은 옷을 입고 속옷도 조심스럽게 새 것으로 골랐고 립스틱은 평소보다 한 톤 진하게 발랐습니다. 그는 눈으로 알아봤고 내 팔뚝에 닿는 손끝이 전에 없이 느릿하고 길었고 나는 조금 더 천천히 팔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날도 수업이 끝나고 사람들이 모두 떠난 시간 그는 다시 내 옆에 앉았고 나는 두 번째로 그 매트 위에 누웠습니다. 이번엔 묻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대로 다리를 감싸고 무릎 안쪽을 손바닥으로 덮더니 마치 연습하듯 허리를 뒤로 젖혔고 나는 그 움직임에 반응하듯 엉덩이를 들어 올렸고 매트가 부드럽게 구겨지며 숨소리가 낮고 깊게 이어졌습니다. 한 번도 알지 못했던 내 몸의 언어를 그가 알아채고 그는 거기서 더는 묻지 않았습니다. 손이 말했고 숨이 들려주었고 나는 들었습니다. 수업 시간 외에도 문자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주엔 어떤 옷이 좋을지, 스트레칭이 부족하면 언제든지 오라며 그의 문자엔 이모티콘이 없었고 말투는 단정했지만 문장 끝마다 열려있는 여백이 있었고 그 여백을 나는 자꾸 채우고 싶어졌습니다. 그와 매트 위에 누울 때마다 나는 점점 덜 미안해졌고 남편의 사진 앞에서 손을 모을 때도 이제는 눈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남자는 내 몸을 안다. 남편은 내 마음을 알았지만 지금 이 사람은 내 허벅지와 어깨 사이 온도를 알고 있다. 나는 그 온기를 이제 멈추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화장대를 자주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립스틱이 몇 개나 있었는지, 화장솜은 왜 그리 오래된 티를 냈는지, 거울 앞에서 머리카락을 묶다 풀고
귀걸이를 손에 올렸다가 다시 내려놓고 단추가 하나 더 풀리는 블라우스를 찾는 일이 그렇게 오래 걸리는지도 처음 알았고, 그가 준 손길이 몸에 스며들어 버린 이후 나는 외출이 아닌 기다림이라는 행위를 위해 나 자신을 천천히 덧칠하고 있었습니다. 매트 위에서 겹쳐지던 순간은 기억보다 감각이 더 강하게 남았고, 그의 손길은 한 번 스친 부위를 반복하지 않았고, 어떤 날은 등을, 어떤 날은 어깨를, 어떤 날은 무릎 아래를, 마치 그림을 그리듯 다른 부위를 천천히 훑어갔고, 그가 내 몸을 알아간다는 걸 나는 더 이상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몸의 반응을 스스로 연습하는 사람처럼 내가 먼저 자세를 흐트려 보여주기도 했고, 그는 알아차렸고 말없이 허리를 고정해주며 내 손등을 천천히 쓸어내렸습니다. 그날 밤 나는 남편의 사진을 꺼내어 한참을 바라보다 다시 서랍 속에 넣었습니다. 더 이상 눈물이 나지 않았고, 그가 병상에 누워 마지막 숨을 쉴 때 잡았던 그 손과 요가실에서 내 허리를 감싸던 그 손이 자꾸 겹쳐 보였습니다. 다른 사람의 손이 이렇게 따뜻하게 느껴지면 안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남자는 그 경계를 너무 부드럽게 넘었습니다. 수업 시간 외에도 우리는 주차장에서 마주쳤고, 근처 카페에서 가볍게 음료를 마셨고, 어느 날은 내가 먼저 식사를 제안했습니다. 그는 말이 많지 않았습니다. 잘 먹는 편이고, 젓가락을 반듯하게 두고, 식사를 마친 뒤엔 항상 종업원에게 고맙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 조심스러움이 나를 더 유혹했고, 나는 그를 보며 그의 얼굴보다 손끝을 더 오래 기억하게 됐습니다. 요가를 하지 않는 날도 그를 떠올렸고, 세탁기를 돌리다 말고 멍해졌고, 물을 끓이다가 주전자가 넘치는 소리에 놀라기도 했습니다. 욕망이 아니라 그리움 같은 감정이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등을 내어줄 사람이 곁에 있다는 안정감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아내였습니다. 누군가의 아내였고, 지금도 남편의 유골은 내 방 한켠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 밤, 문득 서랍을 열어 남편이 생전에 쓰던 장지갑을 꺼냈습니다. 거기엔 결혼식 사진 한 장이 그대로 있었고, 그때 눈물이 났습니다. 무언가를 빼앗긴 죄책감보다 그가 나를 떠나버린 허무함이 먼저 밀려왔고, 나는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가슴 아래가 비어버린 듯 목을 꺾어도 눈물이 그치지 않았고, 손끝에서 맥이 풀리듯 주저앉았습니다. 다음 날, 나는 요가 수업을 가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그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집 안에서 커튼을 닫고, 이불을 덮은 채 누워 그의 손이 아닌 내 손으로 허벅지를 감싸보았습니다. 온도는 달랐고, 감각은 식었고, 몸은 아무 대답도 주지 않았습니다. 사흘이 지나 그에게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괜찮으신지 궁금하다는 말. 요가 수업에 안 나오니 조금 걱정됐다고. 나는 그 메시지를 열고 한참을 아무 말도 쓰지 않았습니다. 문자창을 보고 있다가 휴대폰을 뒤집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다시 그 요가실에 들어갔고, 그는 아무 말 없이 내 자리를 정리해 두었습니다. 그날 수업이 끝난 뒤 그가 먼저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기다렸어요. 나는 고개를 떨군 채 말했다. 기다리게 한 건 나예요. 그리고 나는 다시 매트 위에 누웠습니다. 내가 누운 자리는 어디에도 없는 시간과 감정의 틈이었고, 그 안에서 나는 죄책을 껴안은 채 쾌락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문화센터 밖에서
그와 처음 마주한 순간 나는 그가 나를 기억하지 못할까봐 괜히 다른 쪽을 바라보며 선글라스를 썼고 그는 멀리서 걸어오다 내가 있다는 것을 단번에 알아봤고 아무 말 없이 웃으며 손을 들었고 나는 가볍게 손을 흔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근처 식당으로 걸어가며 그는 내 옆에서 발걸음을 맞췄고 오른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을 바지 주머니에 넣으며 말없이 입술을 굳게 다물고 있었습니다. 도란도란 대화는 없었지만 발걸음의 속도와 골목을 도는 타이밍, 조심스럽게 앞서 걷지 않는 배려에서 나는 그 사람의 성격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종로 근처 오래된 한정식집, 그가 예약해둔 조용한 자리, 창밖으로 바람이 지나가며 커튼이 흔들릴 때 그는 내 컵에 물을 따라주며 젓가락을 반듯하게 맞춰 놓았고 밥이 나오기 전까지 입가에 손을 댄 채 테이블 위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나는 오히려 가볍게 농담을 했고 그가 고개를 들어 웃었을 때 왼쪽 눈가에 깊게 팬 주름이 의외로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반찬 몇 가지를 함께 나눠 먹으며 그가 고양이 청송이라는 이야기, 어머니가 연세가 많아 요양병원에 계신다는 이야기까지 꺼냈고 나는 묵묵히 들었습니다. 요가 강사라는 직업이 처음엔 생계였고 이제는 버릇처럼 되었다는 말까지 그의 말에는 불필요한 치장도 없었고 누군가를 설득하려는 억지도 없었습니다. 그냥 조용한 진심이 담긴 말들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계산을 하려던 그에게 내가 먼저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그는 웃으며 다음엔 제가 꼭이라고 말했지만 그 다음이 있다는 말에 나는 조금 더 오래 머물고 싶었습니다. 식당을 나와 근처 골목길을 걷다 보니 자연스레 어깨가 맞닿는 순간이 생겼고 그는 조심스럽게 내 어깨를 감싸며 추운지 묻지 않았지만 나는 그 손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조용히 근처에 조용한 데서 차 한잔 할까요? 라고 말했을 때 나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그의 걸음이 주차장 대신 골목 앞 모텔 방향으로 향했을 때 나는 따라갔습니다. 천천히 그러나 멈추지 않고 입구 앞에서 자동문이 열릴 때 나도 모르게 발걸음을 멈췄지만 그가 옆에서 천천히 돌아서며 불편하시면 그냥 돌아가도 됩니다. 라고 말했을 때 나는 고개를 가로젓고 그 문을 스스로 먼저 지나갔습니다. 방은 작고 조용했고 조명은 따뜻하게 어두웠습니다. 그는 급하지 않았고 옷을 벗지 않은 채 침대에 먼저 앉았습니다. 나는 그 앞에 섰고 손끝으로 그의 머리를 쓰다듬듯 어루만지며 그가 내 무릎 위에 머리를 기대게 했습니다. 그 자세로 한참을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고 숨결과 체온만이 오고 가는 사이 나는 천천히 손끝을 목덜미로 옮겼습니다. 그는 잠시 후 자리에서 일어나 조심스럽게 내 셔츠 단추를 풀기 시작했고 그 손이 떨리고 있다는 걸 나는 그제야 느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격렬하지 않았습니다. 처음보다 느렸고 서로를 바라보는 시간이 더 많았습니다. 나는 스스로 셔츠를 벗었고 그는 내 팔을 천천히 끌어당겨 이불 위가 아닌 그의 가슴 위에 나를 눕혔습니다. 몸이 맞닿는 부위보다 얼굴이 가까웠고 입술보다 눈이 오래 마주했고 우리는 숨소리보다 더 조용하게 겹쳐졌습니다. 그의 팔에 안긴 채 나는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는데요 라고 속삭이듯 말했고 그는 대답 대신 이마를 마주대었습니다. 잠시 후 그가 잠든 숨결을 느끼며 나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내가 느낀 건 죄책도 두려움도 자책도 아닌 처음으로 들이마신 살아있음의 감각이었습니다. 빗소리가 창을 두드리던 화요일 오후, 그가 먼저 전화를 걸어왔고 나는 망설이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갈게요. 지금 출발할게요. 우산을 챙겨 나오며 손끝이 조금 떨렸습니다. 그가 기다리는 집에 처음으로 가는 길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택시 안에서 나는 거울을 꺼내어 입술선을 정리했고 머리카락을 다듬으며 문득 이 나이에 설렌다는 감정이 우스워져 웃음이 났습니다. 그의 집은 생각보다 소박했고 현관 앞에 놓인 슬리퍼와 빨랫대 위에서 비에 젖은 수건이 그의 생활을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문을 열어준 그는 평소보다 더 수줍은 표정이었고 내게 젖은 옷을 벗으라고 말하며 따뜻한 수건을 내밀었습니다. 거실 한쪽에는 요가 매트가 말려 있었고 창문 앞 작은 화분에는 물먹은 잎들이 기울어 있었습니다. 나는 그의 집이 이토록 조용하고 단정할 줄은 몰랐습니다. 누군가의 삶이 정돈된 채 이렇게 사라지고 있다는 사실이. 그는 냉장고에서 준비해둔 반찬을 꺼냈고 달걀말이를 조심스럽게 썰며 어머니한테 배운 거예요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마주 앉아 비 오는 오후를 씹었습니다. 소리 없이 퍼지는 밤 냄새와 따뜻한 국물 한 숟갈이 지금 이 순간의 거리를 조금씩 좁히고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그는 설거지를 하며 물을 세게 틀지 않고 그릇 하나하나를 조용히 닦았습니다. 나는 등을 바라보며 그가 누구였는지를 생각했습니다. 요가 강사, 젊은 남자, 매트 위에서의 상대. 그 모든 것을 넘어선 무언가가 있는지 그의 뒷모습은 수없이 반복된 움직임 속에 익숙한 고요함을 담고 있었고 나는 그 안에서 내가 어디쯤 서 있는지를 가늠할 수 없었습니다. 소파에 나란히 앉은 우리는 비 내리는 창밖을 바라보며 아무 말 없이 TV를 켰고 뉴스 자막만 흐르는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가 내 손을 잡았을 때 나는 그 손을 뿌리치지 않았지만 손등에 얹힌 따뜻한 체온 속에서도 어딘가 멀어지는 감각이 느껴졌습니다. 나는 그에게 물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무슨 사이인가요? 그는 눈을 피하지 않고 말없이 내 손을 더 꼭 쥐었습니다. 말이 없다는 건 말할 수 없다는 뜻일까? 아니면 말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일까? 나는 답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가 준비해둔 담요를 덮고 그의 가슴에 머리를 기대며 작은 한숨을 삼켰습니다. 그와 함께 있는 동안 나는 무엇이 되어야 할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건지 모호함 속에서 숨을 골랐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누군가 집에 있어주는 게 고맙네요. 나는 그 말에 문득 눈물이 나올 것 같았습니다. 고맙다는 말이 이렇게 외로운 단어라는 걸 처음으로 느낀 날이었고 나는 그 말 속에 나를 묻고 싶어졌습니다. 밤이 되도록 비는 그치지 않았고 우리는 따로 겹쳐지지 않았습니다. 서로를 끌어안지도 입맞춤도 없이 그저 한 공간 안에서 한 숨결 안에서 서로를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나는 생각했습니다. 몸이 아닌 마음이 가까워지는 순간이 때로 더 아프고 더 조심스러울 수 있다는 걸. 그의 집을 나서며 나는 창문 너머 어둠을 보았습니다. 그 안에 나의 그림자가 서 있었고 그 옆에는 그 남자의 그림자가 겹쳐져 있었습니다. 요가실 바닥은 늘 똑같은 매트를 깔고 있지만 그날따라 눌리는 발소리가 더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여자 수강생 둘이
소곤소곤 웃으며 내 쪽을 힐끗 바라봤고 나는 괜히 허리를 더 꼿꼿이 펴며 그들의 시선을 외면했습니다. 뭔가 들킨 듯한 기분, 들통난 듯한 기색이 등 뒤로 나를 서서히 죄어오는 듯 했습니다. 요가 강사가 내 팔을 들어 올려주었을 때 누군가 일부러 기침을 했고 그 순간 나는 내 팔보다 그 남자의 손 위치를 먼저 의식했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 복도에서 마주친 여자 분반장은 웃으며 말을 걸었지만 그 눈빛에는 묘한 거리감이 있었고 한 선생님이 참 친절하시죠? 라는 말 뒤에 붙은 미소는 무심한 듯 던진 돌 같았고 나는 억지로 웃으며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 핸드폰 화면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의 메시지가 있을 거라는 걸 알았지만 나는 그날 아무것도 확인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익숙한 얼굴들이 낯설게 돌아보는 장면이 떠올랐고 요가실의 공기조차 이제는 마음 놓고 들이마시기 어려워졌습니다. 며칠 후 센터 내 커뮤니티 게시판에 요가 강사와의 거리 유지를 부탁드립니다. 라는 익명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그 문장을 처음 본 순간 내 심장은 마치 나를 겨누는 칼끝처럼 날카롭게 찔렸고 그 칼날 끝이 향한 곳이 어딘지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나는 그날 수업을 빠졌고 그 다음 주에도 이유 없이 빠졌습니다. 전화는 오지 않았고 문자도 없었습니다. 무언가가 우리 사이에 고요하게 꺾여져 있었습니다. 돌이킬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스로를 더 움츠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만나기로 결심했습니다. 문화센터 근처 조용한 카페에서 나는 처음으로 혼자 앉아 그를 기다렸습니다. 약속 시간보다 10분이 지나 그가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왔고 앉자마자 내 눈을 피하지 않고 말했습니다. 저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아무도 뭐라고 한 적도 없고요. 그의 목소리는 잠겨 있었고 나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알아요.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니죠. 그는 아무 말 없이 내 손을 조심스레 잡았습니다. 나는 손을 빼지 않았지만 그 손의 온기가 전보다 낮게 느껴졌습니다. 관두려고요. 그의 입에서 나온 말에 나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센터요, 그만두고 잠시 다른 일 생각 중이에요. 나는 입술을 앙다물었습니다. 그가 떠나는 게 맞을까? 그만두는 게 정답일까? 내가 원했던 건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아니라 그의 부재가 더 두려웠습니다. 그의 손이 없어진 요가실, 그의 시선이 닿지 않는 공간. 나는 그날 밤 그가 준비해준 작은 방 안에서 이불을 덮은 채 그의 팔에 기대 아무 말 없이 눈을 감았습니다. 붙잡아 주세요. 내가 말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가 먼저 나를 아는 채로 속삭였습니다. 나는 지금 당신 아니면 아무도 생각나지 않아요. 그 말 한 줄에 나는 무너졌고 다시금 그의 품을 조용히 끌어안았습니다. 그날 이후 센터를 다시 나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무렇지 않게 모른 척 다시 처음처럼 매트를 깔기로 누가 보든 말든 나는 그를 선택했고 그도 나를 더 이상 숨기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문화센터는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복도의 바람, 소란한 소리, 속삭이는 사람들. 그러나 내 마음은 그날 이후 더 이상 흔들리지 않습니다. 나는 누구도 아닌 나 자신을 위해 그 남자의 손을 놓지 않기로 했습니다. 거실 한복판 둘러앉은 식탁 위로 김이 올라올 때 며느리는 스마트폰 화면을 바라보며 웃었고
아들은 식탁 옆 의자에 기대어 팔짱을 낀 채 천장을 보았습니다. 나는 조용히 수저를 들고 밥그릇을 앞으로 끌어당기며 김치 하나를 집어 아들 앞에 놓아주었지만 그는 고개도 들지 않고 됐어라는 말만 중얼거렸습니다. 며느리는 나를 바라보며 예의 바른 미소를 지었고 어머니, 요즘엔 뭐 하시면서 지내세요? 라고 물었지만 그건 관심이 아닌 대화 유지용 문장이었습니다. 나는 요가를 해라고 짧게 말했고 며느리는 와, 건강 관리도 하시고 좋네요 라고 말한 뒤 다시 스마트폰에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들의 시선과 내 식탁 위 손끝 사이엔 서늘한 공기층이 얇게 깔려 있었고 나는 그 속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식사를 끝냈습니다. 손주 얘기도, 보험 얘기도, 아파트 대출 이야기까지 모두 그들 둘만의 언어로 오갔고 나는 그저 수저를 정리하며 조심히 가라는 말로 그들과의 시간을 접었습니다. 문이 닫히고 현관에 혼자 남은 나는 잠시 그 자리에 앉아 신발장에 비친 내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사람과 매트 위에서 등과 등을 맞대고 숨을 맞췄을 때 나는 62이라는 나이를 한순간도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동자 안에서는 나는 숫자가 아닌 온기로 존재했고 그는 내 피부의 온도를 느끼며 나를 지금 살아있는 여자로 대해주었습니다.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어머니, 누군가의 시어머니로만 존재했던 시간들. 그 모든 역할의 틀을 벗어나 나는 오롯이 한 명의 사람으로 그의 시선 안에서 다시 태어났습니다. 요가실 거울 앞에서 그가 조심스럽게 내 어깨에 손을 얹을 때 나는 무너졌고 그 손끝이 등 아래로 미끄러질 때 나는 숨을 들이마시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들이마시는 것 같았습니다. 손 괜찮으세요? 그가 내 손목을 살짝 만지며 물었고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은 채 그 손을 천천히 감쌌습니다. 오늘 수업은 따로 하고 싶어요. 내 입에서 튀어나온 그 말에 그는 잠시 멈칫했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조용한 방으로 자리를 옮겼고 형광등도 켜지 않은 채 커튼만 닫힌 그 공간에서 나는 매트 위에 조용히 누웠습니다. 그가 내 옆에 앉아 이마 위로 손을 얹었을 때 나는 눈을 감지 않았습니다. 그의 얼굴이 내 위로 다가올 때까지 단 한 번도 눈을 떼지 않았고 그 순간 나는 속으로 혼잣말처럼 말했습니다. 나는 아직 여자야 지금도. 그의 숨이 내 볼을 스치며 가슴 위로 몸이 닿았고 천천히 입술이 내려왔습니다. 우리는 한 단어도 나누지 않았지만 그날 나는 그에게 내가 여자라는 사실을 증명하듯 안겼습니다. 몸이 포개지는 동안 나이를 잊었고 남편의 흔적도 지워졌으며 그의 체온에 녹아 나는 내가 사라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이렇게 숨쉬는 걸 가까이서 보는 게 왜 이리 벅차는지 모르겠어요. 그 말을 들은 순간 나는 다시 무너졌고 그 품에서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울음은 소리 없이 내 볼을 타고 흐르며 그의 목덜미에 닿았고 그는 아무 말 없이 나를 안은 채 긴 숨만 조용히 내뱉었습니다. 나는 그날 밤 요가복 위에 스웨터 하나만 걸친 채 그와 함께 걷는 밤거리를 지나며 문득 깨달았습니다. 나는 누군가의 엄마이기 전에, 누군가의 여자이기 전에 먼저 나 자신으로 이 땅을 걷고 싶었던 겁니다. 문화센터 마지막 수업날, 그는 전보다 더 단정한 옷차림으로 조용히 수업을 시작했고
나는 처음과 똑같은 자리에 앉아 매트를 펼쳤습니다. 거울 속에서 움직이는 내 팔과 다리, 기지개를 켜는 듯한 허리, 그리고 천천히 마주오는 그의 그림자를 보며 나는 스스로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이제 나는 어디쯤에서 그를 보내야 할까? 그의 손이 내 어깨 위로 닿았을 때 전처럼 뜨겁지 않았지만 조심스럽게 눌러주는 압은 여전히 익숙하게 내 긴장을 풀어주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수업입니다. 그가 말했을 때 수강생 몇몇은 아쉬움 섞인 탄식을 흘렸고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눈을 감은 자세로 그대로 숨을 골랐습니다. 그는 더 이상 내게 따로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어느새 아무것도 묻지 않고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 사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빠져나간 요가실. 나는 매트를 천천히 말며 그에게 다가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이제 어디로 가세요? 그는 내 눈을 바라보며 잠시 침묵하더니 어디든 괜찮을 것 같아요. 라는 말만 남겼습니다. 나는 그 말이 작별이 아니라는 걸, 혹은 이별이기도 하다는 걸 동시에 느꼈습니다. 밖은 맑았습니다. 며칠 내리던 비가 먹고 유리창 너머로 햇빛이 조용히 비쳤고 요가실 바닥에 떨어지는 빛 사이로 그와 나의 그림자가 얇게 흘렀습니다. 그는 내게 손을 내밀지 않았고 나 역시 손을 뻗지 않았습니다. 그저 가만히 서로를 바라보며 한 번 고개를 끄덕였고 그것이면 충분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나는 옷을 갈아입지 않고 창문을 열었습니다. 기대어 선 창틀 위로 햇살이 길게 뻗어 있었습니다. 그의 손이 등에 닿던 느낌, 그의 숨이 목덜미에 머물던 온도, 그 모든 것이 지금 내 안에 마치 오래된 빛처럼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나는 커튼을 걷고 부엌에서 냄비를 올렸고 밥을 안 치고 된장국을 끓이며 한 가지 사실을 조용히 되뇌었습니다. 나는 살아 있습니다. 다시 살아 있습니다. 남편이 떠난 후 무뎌지고 닫혔던 감각들 속에서 다시 온기를 느꼈고 다시 누군가를 기다렸고 다시 한번 내 몸이 움직이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이 사랑이 누구에게는 비난받을지 몰라도 누구에게는 말할 수 없는 흠일지 몰라도 내게는 내 생의 가장 정직한 진심이었습니다. 그와의 관계가 끝났다는 확신은 없지만 계속될 수 없다는 예감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느 쪽이든 나는 이제 누군가에게 보여지기 위해 살지 않기로 했습니다. 나는 내 마음에 솔직해졌고 그 사람에게도 그 사람의 손에도 무언가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62의 여름, 나는 다시 창문을 열었고 볕은 달랐고 공기는 뜨거웠고 그 속에 나의 심장이 조용히 박동치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그의 번호는 내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지만 나는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도 아마 연락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삶에 한 계절처럼 스며들었고 그 계절은 절대 다시 오지 않더라도 사라지는 법은 없으니까요. 지금 나는 주전자에 물을 올립니다. 그리고 커피를 내리며 천천히 햇살을 따라 앉습니다. 살아있다는 건 누군가를 떠나보내고도 다시 하루를 준비할 수 있는 마음, 그것 하나로도 충분한 것 같습니다.